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전을 앞두고 전투가 치열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역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인 앞으로 약 2달 동안 가장 처절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전쟁이 끝났으면 하고 바라는 여론이 전쟁 초기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1000일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제쯤 이 전쟁의 고통을 끝낼 수 있을지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베트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2024년 올해 베트남에서는 권력서열 1위인 총 서기장이 사망했고 권력서열 5위 안에 드는 인물 중 3명이 사임하는 등 정치 변동이 심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는 이런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우리 정부가 주관한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식이 오늘 오전 9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사도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추도식은 사도섬의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진행됐는데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대사, 외교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불참을 통보한 어제 추도식은 일본 측 인사들로만 채워진 채 반쪽으로 치러졌는데요. 행사를 주도한 이쿠이나 정무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이 있는 인물로 추도사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가혹한 노동 조건에 있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사과나 반성,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우리 정부 추도식에 대해 과거사에 대해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면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20일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 섀도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타격했을 때 현지에 파병됐던 북한군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최소 9건에 배후고 한국도 최근 표적이 됐다고 맥패든 랭커스터 영국 장관이 밝혔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을 모니터링한 데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해커 집단이 최근 나토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인 한국을 겨냥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서 이달 초순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에서 발생한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지난 9일 이 공격과 관련해서 친러시아 핵티비스트 그룹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군 파병 이후에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파병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왈츠 의원은 우리는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우리는 억제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확전에 대응하기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남부 도시 비아에르모사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비아에르모사는 타바스코주의 주도로 멕시코 정부 총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715건의 살인이 이 주에서 발생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살인 사건 253건의 2배를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이기는 MFS 내각. 네, 앞글자를 좀 따봤는데요. 예. 일기 내각에는 골드만삭스랑 군장석 그리고 초가부란 뜻의 가질리언에어 출신이 많아서 3G 내각 이런 별명이 붙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2기 내각의 키워드는 MFS인데요. 네. 일단 미국 우선주의, 마가, 네, 국정 네. 철학을 네, 넣을 수 없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인사, 그리고 네.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 아. 또 측근 세력인 플로리다를 비롯한 썬벨트 출신 정치인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분야 역시 경제부처였는데요. 그렇죠. 재무부 장관의 스콧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가 지명이 됐고, 상무부 장관에는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의 최고 경영자인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이 이렇게 지명이 됐습니다. 이 두 인사가 앞으로 관세 또 환율 정책에서 미국 일방주의 노선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에너지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에너지부 장관직에는 석유와 가스 사업가 출신인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가 지명이 됐는데요. 네. 또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시추와 채굴 허가 권한을 가진 내무부 장관에는 고액 자산가 출신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 버검 주지사도 억만장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에너지 회의 의장직도 함께 맡게 됐는데, 네. 이렇게 쭉 살펴보면 경제부처의 수장직에는 대체로 기업가 출신의 초갑부들이 대거 중용이 됐습니다. 네. 또 미국 우선주의를 이끌어갈 매파 장관들에는 폭스뉴스 출신들이 임명이 됐는데, 그 국방부 장관의 진행자였던 피트 헤그세스가 지명이 됐고, 네. 교통부 장관에 낙점된 쇼 더피 전 위스콘신 하원 의원도 폭스 계열 TV의 진행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자진 사퇴한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후임으로 새롭게 지명된 팸 본디도 역시 폭스뉴스의 고정 패널로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쌓아왔던 인물인데요. 네. 이외에 또 하나의 키워드 남은 게 이제 썬벨트 출신 인사인데, 이 팸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도 플로리다주의 최초 여성 법무장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팸 본디 지명자는 플로리다 인맥도 있고 폭스뉴스 출신 그러네요. 여성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만족시킨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썬벨트 지역 정치인 출신이 지명된 공통점을 살펴보면 초강경 이민 정책자라는 점입니다. 네. 플로리다 상원 의원인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8년 전만 해도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법안에 반대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이 국경을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폭스, 썬벨트 외에 또 하나의 키워드 여성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 1기 때는 주요 부처 중에 교통부, 교육부에만 여성 장관 딱 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직인 법무부에 일단 팸 본디가 지명이 됐고, 국토안보부, 농무부, 교육부, 노동부에 여성 후보자가 지명을 받았습니다. 흑인은 딱 한 명입니다. 8년 전과 똑같은데요. 미식축구 선수 출신의 스콧 터너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8년 전처럼 비전문가가 낙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택업계가 당혹감에 빠졌다라고 언론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장 큰 특징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건 예스맨이라는 점입니다. 네. 전문성, 경력보다 아주 확실한 충성파와 측근들 위주로 행정부가 구성이 됐고요. 일기 때와 다르게 트럼프 당선인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은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일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렇게 네, 구성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눈 떠보니 러시아. 네, 예멘 사람이었는데 눈을 네. 떠보니 러시아가 됐다는 건데요. 2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병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병사가 파견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예멘에서도 병사를 구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일단 수백 명의 예멘인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내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후티 반군과 연계된 기업을
통해서 러시아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급여와 좋은 일자리, 러시아 시민권을 약속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그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9월에 예비군 30만 명을 징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추가 동원령을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인력 소모가 심각해진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러시아 안에서 반전 여론이 커질까 봐 강제 징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인력을 받고 있다는 건데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이 지난달에 약 12,000여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 이외에도 네팔 또 인도에서 온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 중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예멘 특사가 있는데요. 이 팀 랜더킹 특사가 후티 반군과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접촉을 하면서 무기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를 오가는 선박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를 받게 되면 더 잘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지금 후티 반군의 정치국 위원인 알 부하이티도 지금 러시아 지도부와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용병으로 건너간 예멘인들 중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만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모병을 하기가 쉽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실제로 러시아에 건너간 예멘 용병들과 접촉을 해봤더니 네. 읽을 능력이 없는 입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온 예멘인도 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액의 연봉을 준다라는 약속을 받고 러시아에 왔는데 도착을 하니까 강제로 군대에 끌려갔고 이 입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총기로 위협을 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또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 우크라이나가 지금 북한군 5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졌고 남성 장교 2명, 통역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 등 북한군 3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현재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어퍼레이션을 인용해서 23일에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의 사상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요. 여기 우리 국가정보원도 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서 면밀하게 파악 중이다라고 발표를 내놨는데 국정원이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처음 확인해 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 공조한 러시아 대 서방의 지원이 강화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더욱 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고 심지어 북한군 투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CNN은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쪽 쿠르스크 영토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군의 점령지 동부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배치됐다라고 CNN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북한이 크림반도 등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까지 침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과연 러시아가 지금 북한군이 투입되면서 탈환하는 영토를 얼마나 늘릴지에도 관심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넷은 하르키우주에 북한군이 있다는 보도는 거짓이다. 또 이런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2달이 또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잠시 후에 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실망으로 끝난 희망이라고 적으셨어요. 네,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컵29가 열렸었는데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라고 희망을 품었지만 실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일단 취약한 국가를 돕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분담금 규모를 최소 연간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1조 원으로 확대하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회의에서 그 굉장히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요. 회의가 제 시간에 끝나질 못하고 이틀이나 더 연장이 돼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야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재 연간 1,000억 달러로 설정됐던 선진국의 기후 대응 분담금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네. 일단 합의문 초안에서는 이게 연간 2,500억 달러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 도서 국가들, 최빈국 그룹이 이거 갖고는 모자란다. 더 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회의가 좀
진통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연간 5천억 달러까지 확대를 해라라고 압박을 했는데 이러니까 선진국이 그렇게 못한다 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합의점에 이른 건 연간 3천억 달러. 이게 최소한 선진국들이 연간 3천억 달러를 제공한다라고 지금 문구가 나왔는데요. 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또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고 합의가 나왔어도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은 여전히 지금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도나 케냐 협상 대표가 특히나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합의는 됐는데 과연 이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사기다. 지구온난화는 없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서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취임하면서 파리 협정에 다시 복귀를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정부가 출범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또 재탈퇴를 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이행까지 가기에는 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사생결단.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네. 자기와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암살을 직접적으로 오. 언급해서 이걸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23일에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구체적인 음모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살해를 당한다면 마르코스 대통령과 영부인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 의장을 죽이라고 이미 경호팀에게 얘기를 했다. 이거 농담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그들을 죽일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했다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두테르테가 마르코스가가 필리핀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 가문들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이제 딸이지 않습니까?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네. 이번 대선에 지난 대선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 그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서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후에 둘이 갈등을 빚게 됐는데 친중 친미파로 외교 노선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마르코스 대통령의 헌법 개정 추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남부 민다나오 섬 독립 주장 등을 계기로 좀 서서히 멀어지다가 6월에 두테르테 부통령이 교육부 장관직 반군 대응 태스크포스 부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가 깨지게 됐고요. 네. 그래서 결국 두테르테 부통령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발언을 한 건 최근 여당이 부통령실에 압박을 가해서 반발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 하원 의장이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입니다. 네. 최근에 부통령실의 예산을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하원이 두테르테 부통령의 예산 유용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고요.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부통령의 수석 보좌관을 구금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궁은 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니까 이걸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하겠다라는 굉장히 또 엄중한 반응을 내놨고요. 필리핀 형법에 따르면 두테르테 부통령이 한 공개 발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죽거나 영구적 불능 상태에 놓이면 대통령직에서 축출되거나 사임을 해야 되고요. 네. 곧바로 부통령이 승계해서 자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현재 경찰도 즉각 수사에 나섰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손을 잡긴 했는데 네. 예, 워낙 노선이 다르니까요. 두 가문이었는데요. 너무 살벌한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다음 키워드 전생에 네로 황제였나? 이런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인데요. 네. 20일에 몬트리올에서 반나토 시위가 좀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날 캐나다 총리는 어디 있었냐면 토론토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장이었습니다. 근데 춤추고 즐기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확산이 됐어요. 네. 가족과 함께 찾아서 춤을 굉장히 앞자리에서 있었거든요. 거의 제일 일렬에 있었는데 공연에 몰입을 했고 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 사이에 우정 팔찌를 나눠 가지는 게 좀 문화인데 네, 네. 그걸 또 팬들하고 나눠서 차는 모습이 또 목격이 됐습니다. 많이 즐기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날 몬트리올에서 시위대가 창문을 부수고 화재를 잇따라 일으켰고 아이고. 경찰을 좀 심하게 공격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 그리고 SNS에서 총리의 이날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당인 보수당은 총리가 몬트리올이 불타는 동안 연주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비판을 했고 한 SNS 사용자는 캐나다가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총리가 춤추는 영상을 올렸고 네. 또 다른 사용자는 도시는 불타고 있는데 트루도 총리는 로마 황제 네로처럼 파티를 즐겼다라는 지적을 내놓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트루도 총리가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건 이유가 있다라는 반론도 올라오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어디에 공연을 할 때마다 이번 투어는 경제적 효과를 엄청나게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루도 총리가 SNS로 직접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캐나다에서 보기를 희망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이 콘서트를 유치해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하지만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고물가와 주택난으로 총리 지지율은 많이 추락을 했는데요. 이제 여당 의원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고 네.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달 17일에서 22일까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트루도 총리가 즉각 사임하길 원한다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지는 하되 차기 선거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21%나 됐거든요. 더 이상 보기 싫다. 네, 그래서 네. 총리가 민심을 달래려고 뭐 나는 반유대주의, 협박, 폭력 행위는 반드시 비난받아야 된다 뭐 이런 성명을 내놨지만 민심을 네. 달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더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떨어지게 됐어요. 자, 다음 키워드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침대에서 휴대폰을 당장 치우세요라고 정하셨는데 네, 휴대전화를 현미경으로 확대 촬영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스피커 틈새를 들여다봤더니 먼지 진드기가 잔뜩 끼어서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피부 각질을 먹이로 삼는 이 진드기거든요. 휴대전화 화면에 지문이 묻은 부분에서도 세균이 굉장히 많이 검출돼서 심지어 박테리아가 변기보다 1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휴대전화 액정에 손을 많이 대게 되잖아요. 우리가 터치를 하니까 예.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 등이 서식을 하기 쉬운 그런 형태가 되면서 네. 피부에 닿을 경우에 여드름과 모낭염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균 티슈, 소독용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매일 여러 번 닦는 게 중요하고요. 네. 살균기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사용을 해보는 게 그러게요. 좋겠다라고 네. 전문가들이 권고를 하면서 통화할 때는 액정을 얼굴에 대지 말고 이어폰이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어폰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독용 에탄올을 묻힌 면봉으로 무선 이어폰 캡을 분리해서 꼼꼼하게 닦아라. 유선 이어폰이면 선까지 닦는 게 좋다. 이런 권고를 내놨습니다. 매일 쓰는 건데 네. 당장 좀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오아시스의 노래 Whatever 함께 듣겠습니다. To be whatever I choose, and I'll sing the blues if I want. I'm free to say whatever I like. If it's wrong or right, it's alright. Always seems to me you only see what people want you to see. How long's it gonna be before we get on the bus and cause no fuss? Get a grip on yourself, it's all cost much. Free to be whatever you say. If it comes my way, it's alright. You're free to be wherever you please. You can choose the place if you want. It always seems to me you only see what people want you to see. How long's it gonna be before we get on the bus? It calls no fuss. Get a grip on yourself. It's all cost much. Free to be whatever I choose, and I'll sing the blues if I wan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어제 일본 주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한국 정부가 오늘 사도섬에서 별도 추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본 측 추도식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관료가 참석했고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제노역 사과 없이 진행된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을 두고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추도식이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이른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조작과 왜곡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순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천계획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7불사 회동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주 개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 김범준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에 이어 제3노조인 올바른 노동조합도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3노조의 쟁의행위 투표 찬성률은 91.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주영아 통신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베트남에서 이 국가 주요 인사들이 여러 차례 교체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권력 서열 1위인 웅웬푸종 당서기장이 올 7월 별세하면서 베트남은 당서기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네. 웅웬푸종 당서기장이 작년부터는 정부 인사들의 부패 척결에 나서면서 별세 직전 이미 정부 주요 인사 2명을 해임한 바 있었습니다. 그가 별세하면서 정치권은 더 급변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사망 이후 1년 반 만에 핵심 정치 인사 7명이 연이어 사임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국가주석,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되는데요. 네. 이 국가주석 자리는 1년 만에 바뀌고 국가주석이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국회의장이 사임하면서 권력 서열 4위 안에 인물 2명이 바뀌면서 베트남 전국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치계 내 부패 척결로 어떤 인물들이 사임하게 된 건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먼저? 네. 지난해에는 이 국가주석인 웅웬 썸푹 그리고 판빈밍 그리고 부득담 등 부총리 2명이 전격 사임했고 네. 올해에도 보반트엉 전 주석과 부엉딩 후의 국회의장 그리고 권력 서열 5인 쯔엉티마이 공산당 조직부장 등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 꼽히던 최고의 인사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급작스레 무더기로 물러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부패 스캔들에 의해 사임된 것이지만 일각에선 웅웬푸종 당 서기장 사망 이후 정치계 내분 사정 바람에 정적들이 숙천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베트남의 공산국가잖아요. 이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베트남의 권력 구조는 크게는 빅4, 이른바 권력의 핵심 4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 권력 서열 1위는 공산당 서기장이고 그 다음으로 국가 주석이 외교와 국방, 그리고 총리가 행정, 그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입법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제가 국가 주석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격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국가 주석이 대외적으로는 대통령과 같은 직무를 하긴 합니다만 베트남은 공산 국가이다 보니까 그 대통령격인 국가 주석보다 공산당 서기장이 더 우위에 있는 서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8월이었죠. 서열 2위인 국가주석 또럼 주석이 신임 당 서기장으로 추대돼서 1위가 됐잖아요. 네. 또럼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 또럼 당 서기장은 1957년 베트남 북부 흥이엔성 그 반지항군 출신으로 공안부에서 약 한 40년을 일한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공안부는 이 치안과 정보, 보안, 준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찰과 기무사, 그리고 국정원 등을 합친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권력 핵심 기관입니다. 네네. 이 베트남에서 공안부 장관으로 주로 이제 현역 장성이 맡게 되는데요. 이 또럼 당 서기장은 지난 2016년부터 공안부 장관을 맡아왔으며 지난 5월 권력 서열 2위인 국가 주석으로 이제 선출됐고 네. 14년간 이 서기장직을 지킨 옹엔푸종 별세 직전에는 서기장 직무대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또럼 서기장은 공안부 장관 당시 전임 쫑 서기장의 이른바 불타는 이 불탄 용광로라고 불리는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에 따라 공직자와 기업 등의 부정부패와 비리 수사를 이끌어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응은선폭 그리고 보반투엉 등 2명의 국가 주석과 권력 서열 4위인 부엉딩 후의 국회의장, 권력 서열 5위 쩌영띠마이 당 상임서기, 그리고 중앙정부 장차관,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등 지방정부, 당 간부, 대기업 총수 등 수많은 고위 인사들이 측근의 비리 연루 책임과 심각한 당규 위반 등의 이유로 퇴진하거나 사법 처리됐습니다. 그렇군요. 신임 당 서기장 시대가 개막하면서 베트남이 대내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네, 또럼 이 당 서기장의 시대가 열리고 그의 숙적들이 대거 사임되면서 공산당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정치국의 이제 구성도 기술 관료는 쇠퇴하고 공안부와 군부 출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베트남 서열 1위 응엔푸종 공산당 서기장의 서거는 베트남 투자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또럼 당 서기장은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베트남 집단 지도 체제를 약화시키고 중국과 유사한 길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네. 외국 투자가들이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관료들이 대거 사임하면서 베트남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 변동이나 추진력 약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한 인허가 지연 및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 지연 등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또럼 주석의 친중 행보로 대내적으로 우려했던 중국과 같은 길을 베트남이 걸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사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당분간 이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베트남 투자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 주영아 통신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19일로 1000일을 넘겼습니다. 내년 2월 24일이면 전쟁 발발 3년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종전, 휴전의 가능성이 보이기는커녕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특히 이 민간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이제 1006일째가 되는 건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민간인들의 인명 피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유엔이 최근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전쟁 발발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숫자를 최소 12,164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중 600여 명 이상이 어린이라고 합니다. 부상자는 최소 26,871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사상자를 합치면 약 3만 9천 명, 그러니까 4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000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하루 평균 약 40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 확인된 수치는 것만 이제 계산을 한 것이고 네. 이 실제 사상자는 많겠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가 안 된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유엔의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민간인 사상자 숫자가 특히 그 올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583명이 사망하고 2,685명이 부상을 입어서 네. 앞서 그 이전에 3개월,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 이 봄철에 비해서 무려 45%나 증가했다고 해요. 네. 하루 최다 사망자가 발생한 날도 지난 7월이었습니다. 7월 8일인데 이때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미사일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하루 동안 아마 43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7월도 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망을 했는데 민간인 219명이 사망하고 또 부상자는 1,018명을 기록해서 개전 후에 월간 기록으로는 이때가 7월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8월에도 꽤 높아서 월간 기록으로 보면은 역대 두 번째로 사상자가 많이 나온 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여름에 이렇게 특별히 인명 피해가 많았던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부터 이제 뭐 전세가 더 확대됐다라고 봐야겠죠. 러시아가 그 강력한 미사일, 폭탄 이런 거를 네. 우크라이나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의 쿠르스크주를 전격적으로 공격해서 점령을 했잖아요. 그 전후로 그만큼 전세가 굉장히 격화돼서 양측 간의 충돌이 더욱 이제 심화됐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쪽의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 며칠간 더욱 이 전세가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에이테크임스 또 영국산 스톰섀도우를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계속 타격하고 있고 네.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신형 극초음속기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니시크를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격 수위 범위는 더욱 넓어져서 네. 민간인 사상자 수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러시아 쪽에 민간인 피해도 있을 텐데요. 뭐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거는 없는데요. 네. 지금 사상자 수가 그 접경지대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네. 약 1,0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정확한 네.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의 뭐 양쪽 모두 인명 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뭐 양측이 이제 주요 전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사상자는 민간인보다 훨씬 더 많죠. 그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이제 잠정 분석한 것 결과에 따르면은 양쪽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병력 사망자가 17만 명 정도가 되고 네. 부상자는 약 75만 명이 될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그 미국 정보기관이 이 또 조금 더 구체화된 양측 군의 사상자 숫자를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군만 보면은 누적 사상자가 61만 5천 명. 네. 이 중에 전사자는 11만 5천 명이고 부상자는 약 50만 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과거에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약 10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네. 뭐 20세기 거의 말 네, 네. 10년에 걸쳐서 전쟁을 했는데 1979년 12월부터 1989년 2월까지 뭐 횟수로 10년 동안 전쟁을 네. 했습니다. 이 10년 동안의 소련의 군의 사망자가 1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부상자는 53,700명으로 사상자를 합쳐서 당시 소련군의 피해가 약 8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약 1000일 동안 무려 전사자가 11만 5천 명이다. 엄청난 피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전체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목숨이고. 네, 그걸 맞습니다. 생각하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네. 희생이라는 우크라이나군 생각이 쪽을 드는데. 보면은 예. 이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군보다 좀 적은 걸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총 30만 7천 명의 사상자, 전사자만 5만 7천 명, 부상자는 25만 명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 양쪽을 다 합치면 100만 명에 100만 가까운 명. 사상자가 발생했을 그러네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민간인, 군인 사상자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인구 자체가 전쟁 전보다 한 4분의 1로 줄었다고. 뭐 당연히 인구가 전쟁이 지금 장기화하고 있으니까 네.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뭐 아주 많은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인구 조사를 가장 최근에 한 데이터가 2001년이니까 네. 꽤 오래전입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인구 조사 결과가 약 전체 인구를 4,8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 발발 직전에는 그러니까 2022년 초에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좀 감소해서 4천만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네. 전쟁이 시작한 이후에 6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이제 피난을 갔고 그렇죠. 네.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또 추가로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구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총 인구가 그래서 약 4천만 명에서 약 1,0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죠. 1,000만 명 정도가 줄어서 현재는 3천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뭐 사망자가 많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출산율 자체도 전쟁 때문에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이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네.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25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전사한 사람도 있고 폭격을 맞아서 사망한 뭐 민간인도 있고 네. 또는 병으로 사망하거나 자연사한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올해 상반기 동안에 새로 태어난 아기의 숫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포인트 감소를 해서 8만 7천 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침공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13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인구 숫자로 봐도 우크라이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지금 겨울로 들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지 기온을 보니까 수도 키이우가 다 영하권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번 겨울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기 시설이라든지 난방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이게 이제 뭐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할 것이고 뭐 폭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거 외에도 이런 질병이나 뭐 굶주림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경제적인 피해도 양국 다 마찬가지로 막대할 텐데요. 예, 뭐 우크라이나 경제가 전쟁 전의 수준에 비해서 78% 줄었다 이런 이제 외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뭐 주요 산업 뭐 곡물 산업도 있고 철강도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지금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타격을 뭐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러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가라고 네. 하는 걸 보면은 러시아도 분명히 군사 자금에 정말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 엄청난 좀 돈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심각한 그렇죠. 수준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20여 년 만에 최고치인 연 21%로 올렸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 네. 뭐 이자율이 높았으니까 뭐 예금에 관련된 관심은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소련 붕괴 직전에 개인 예금 동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현지에서는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숫자만 놓고 보면은 좀 나쁘지 좋다고, 않습니다. 예. 뭐 많이 전 세계가 각국의 이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플러스 불구하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의 GDP 성장률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4.1% 성장했고 2분기에도 뭐 무려 5.4%나 성장했거든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다만 3분기의 성장률 3.1% 성장률은 2023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러시아의 경제가 뭐 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점점 사실이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있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쩔 수 네, 없고요. 물론 이제 네. 뭐 제재가 고강도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것만큼에 비해서는 성장률을 이루고 그렇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뭐 중국을 들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튀르키예, 인도하고도 꽤 많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부 사정은 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더 나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 어떻습니까? 러시아군이 뭐 약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네.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 쪽이 지금 예.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전쟁 초반에는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도 더 이제 선전을 해서 그렇죠. 러시아의 공세를 꽤 막아냈습니다. 특히 서방의 군사 지원을 또 등에 업고 또 기세를 올린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고전하던 러시아가 작년 말부터 아주 전격적으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격전지 중에 하나였던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또 동부 지역의 뭐 자포리자, 헤르손, 루안스크 지역에서도 지금 전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 중에서는 약 2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물론 뭐 8월에 기습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쿠르스크를 내준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쿠르스크에서도 상당한 반격을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점령하고 있던 지역의 상당 부분 한 절반을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을 다시 탈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군이 뭐 조만간에 이거 전체를 다시 탈환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많이 잃기는 했지만 어쨌든 군사적으로 적정한 시기까지는 나머지 영토 이 자기네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쿠르스크의 점령지를 보전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적정한 기간이 언제까지 좀 이건지. 애매하고 예. 뭐 정확하게 무슨 말을 어떤 의미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의 약 한 2달 정도가 조금 미치지 않는 그렇죠. 시기가 남아 있죠. 네. 그때까지 버텨서 어쨌든 더 이상 그 어떤 점령지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지난 20일에 수도 키이우에서 그 식량 안보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거든요. 네.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쿠르스크의 탈환이다. 쿠르스크는 당연히 러시아 본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우리 우크라이나 군을 다 밀어내는 것이 지금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특히 내년 1월 20일까지 우리를 다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내년 1월 20일이 날짜가 트럼프의 취임식 취임식이 날짜잖아요. 있는 날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군사적으로 적정한 시기까지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네. 현지에서 더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취임식 이후에 이제 상황이 바뀔 거니까 지금 네. 빨리 영토를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 양측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 군사력을 어떻게 보면 총동원해서 좀 전쟁 양상이 격화되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약 2달 남짓한 시기가 우크라이나전에서는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따라서 전쟁은 지금보다 또 더 확전 양상으로 가면서 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이 어쨌든 이 양측은 많은 지역을 확보를 해서 네. 만약에 종전 협상이 시작이 된다면 네.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의 테이블에 이 앉겠다. 상태에서 끝내더라도 우리가 유리하게. 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뭐 대선 유세 기간에 우크라이나 지원 뭐 당연히 부정적이었고 자신이 그렇죠.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뭐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자신을 했는데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그 동부 영토를 포기하고 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이제 협상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면은 역시 나토 가입 포기, 또 우크라이나군 철군, 또 뭐 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협상 개시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2020년에 개헌을 통해서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아예 헌법에 명문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토를 포기하기 위해서 나토 가입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 국민 투표를 아, 통해서 그거를 그렇군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 개헌안을 다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걸 통과시켜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지금 현 정부가 종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 카드를 포기할지 여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이제는 종전 협상을 좀 해야겠다 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예, 갤럽에서 최근에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네. 나왔더라고요. 지난 8월과 10일에 우크라이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최대한 빨리 종전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뭐 영토를 좀 러시아에게 다시 양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번 된다. 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절반 이상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도 똑같은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고 23년에도 했는데 네. 이 세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 빨리 협상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자라고 네. 하는 거는 점점 낮아지고.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또 우크라이나 자체 내에서 이 여론조사가 믿을만 하냐라고 하는 건 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1,000명 이거 너무 적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또 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그 키오의 국제사양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응답자의 한 63%가 필요하다면 전쟁을 감내하겠다 이런 또 의견을 보기도 해서 좀 정반대 결과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쟁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빨리 좀 끝나는 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